일단 최적화 이론을 공부하는 데 앞서서 최적화 이론을 공부한다는 게 뭘 공부한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적화 이론이니까 뭐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들을 공부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맞아요. 근데 맞는데 왜 이런 최적화 이론을 공부하냐라고 하면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한 걸 가지고 검정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들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는 게 저희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통계학에서 원래 공부하던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런 yi라는 데이터 값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yi에 해당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값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을 잘 하고 있는 모형을 만들었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생각해 보면 yi에서 fyi를 뺀 거, 이거 물론 절대값을 씌워줄 수도 있고 뭐 제곱을 씌워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의 점체에 대한 예측의 차이, 그러니까 결국 편차 정도 되겠죠. 편차의 제곱이나 편차의 제곱의 합, 혹은 편차, 뭐 이런 애들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떤 펑션 형태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값을 어떤 펑션으로 생각을 해서 편차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건데 우리가 좋은 모델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좋은 예측을 해서 만약에 이 값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서메이션 형태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어, 오차니까 엄청 작아지겠죠. 그래서 0으로 가고 싶은 상황이 우리가 하고 싶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0으로 가까이 가거나 혹은 0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펑션에 대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론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 이론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펑션이 다변수나 아니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랜덤 벡터 상황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고려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바로 가면. 그래서 일단 논리는 일변수 상황에서 만들고 일변수 상황에 있는 논리를 다변수로 확장을 시키고 다변수를 뭐 랜덤 벡터나 벡터 함수로 확장을 시켜서 이 최적화 이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용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그러면 최적화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C는 실수상에 있는 어떤 원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D상에 있는 원소인데 D가 뭐냐면 fx에 대한 정의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끝자로 그냥 포함한 걸로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여기는 A 포인트, 여기는 이제 B 포인트 이렇게 놓으면 A부터 B까지 요거를 D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D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펑션의 형태를 Y는 f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일변수 상황은 배워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 일단 정의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음, 일단 정의를 먼저 읽고 그러면 뒤에 소개를 할게요.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 걸. 자, fx는 정의역상에 있는 모든 x래요. 그래서 다 집어넣었을 때 fc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 fc가 최대값이라고 하겠대요. 반대로 fc가 제일 작으면 이 정의역에 있는 원수 중에 제일 작으면 이걸 최소값이라고 하겠대요. 자, 이거 너무 당연한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표기만 이렇게 한 거지, 수학적으로 표기한 거지. 글을 읽어보면 뒤에 있는 모든 x들을 집어넣어서 그게 fc보다 작으면 이 fc가 최대값이야. 그 다음에 fc가 제일 작으면, 제일 크면 최대값, 제일 작으면 최소값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부분, 잘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를 집어넣어서, 그 모든 집어넣은 x의 함수값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이 실제로 가능하냐라고 따지면 사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한다라고 하면, 이미 유한한 수명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한 번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아무리 충분히 많은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건 유한계고 유한계는 무한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 실수상에 있는 모든 포인트는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무수히 많은 것보다도 이 구간에 실수가 뭉쳐있는 개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집어넣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찾는 게 불가능한데 이거 찾는 방법이 뭘까? 어떤 논리를 펼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하고 이론들을 이제 정립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내에서도 문제 출제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 채점도 하고 학생들이랑 얘기를 또 해보면 특히 클라이밍은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제일 많이 걸린 데가 이제 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대 친구들 생각해보면 공대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이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게 이론이 왜 필요하냐, 이거 그림 그려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수학에서는 그림 그리는 건 의미가 없다. 얘가 되는 걸 이론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수학자들이 좋은 이론들을 가지고, 이 fx의 그림 형태가 어떻게 생길지를 미리 예측을 해준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을 실제로 그려서 대충 이쯤에서 최대값이 생길 거라는 걸 고려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진짜 그 그래프도 아니고, 사람 손을 그리면 실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죠.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실제로 뭐 비슷한 형태일지라도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 수학의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논리를 펼치면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막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론들 때문에 뭐 2차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뭐 3차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이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fx에 대한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 미스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되지라는 논리를 펼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충 이 데이터들의 분포를 보게 되고 그 데이터 분포를 이루는 곡선 형태나 아니면 직선 형태들을 살펴보면서 특이점들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대나 최소의 의미를 주는 그런 포인트들도 체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게 하는 거는 여기에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될지라도 유한계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그다음에 이론들을 다 알 때는 당연히 이제 고려해봐도 되는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이론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림 그려서 된다 식의 논리를 펼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림은 무조건 보조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보조수단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예측하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그건 엄밀하게 아무에게도 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은 어떤 논리를 펼쳤을까요?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위해 어떤 논리를 펼쳤냐라고 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정의하게 돼요. 자, 여기서, 좀,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익스트림 밸류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맥시멈 밸류, 글로벌 미니멈 밸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 글로벌이란 말은 뭐예요?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형식적인 의미를 수학에서 적용해보자면 전반적인 곳에서 제일 큰 놈 혹은 제일 작은 놈이 글로벌 맥시멈 밸류나 글로벌 미니멈 밸류라고 하면 이거는 로컬 맥시멈 밸류랑 로컬 미니멈 밸류예요. 즉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있는 그 근방에서 제일 큰 놈이나 그 근방에서 제일 작은 놈 이런 경우에는 전체가 될 이유가 없죠. 자, 한번 볼까요? C는 실수상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fx에 대해서 g를 c에 대한 근방이라고 가정을 하죠. 가까이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는 건데 쉽게는 그냥 열린 구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엄청 수학적인 의미를 고려하기 힘드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언어로 얘기하자면 열린 구간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데 이 열린 구간 C를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을 G라고 하면 G상에서 제일 X들을 다 꺼내서 제일 큰 게 FC가 되면 이 FC를 극대값이라고 그 다음에 G상에서 FC가 제일 작은 놈이 되면 이 FC를 극소값이라고 부르겠대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보자. 그러면 D는 여기 전체요. A부터 B까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C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 포인트를 고정을 해서 이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을 던져보래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열린 구간에 던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열린 구간이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당한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에 대한 열린 구간 요걸 G라고 보겠다는 거고 이 G상에서 얘가 제일 작죠. 물론 이게 지금 제일 작은지는 결국 다 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그래프상 가 제일 작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극소값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혹은 만약에 이제 제일 큰 거 뭐 이런 형태가 됐다고 하면 이 포인트를 C'이라고 놓으면 이 C'에서 조그맣게 구간을 주게 되면 이 구간상에서는 얘가 제일 클 테니까 얘를 극대값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냐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실을 하나 기준을 이미 놔놓고 거기에 구간을 던져가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마련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쉬울까요? 라고 하면 사실 거의 독인객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포인트를 하나 고정시켰을 때 구간을 던져서 보는 거지만 결국 포인트를 모든 포인트에다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는 이제 고려를 해보면 안 된다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결국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는 논리 자체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렵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논리가 이제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정의상 이제 살펴보니까 얘는 근방에서 최대고 얘는 근방에서 최소니까 전체에서 최대와 최소인 애들은 당연히 이 극소를 포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 보면 지금 최대값이 아닌데 극대가 된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최대값이 있다고 하면 얘도 얘 근방을 던져가지고 제일 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놈인데 우리나라에서 안 클 리가 없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그래서 관계를 먼저 연결을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극소들의 집합이 이걸 이제 전체를 그냥 극값이라고 해요. 요거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통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 최대 최소를 찾는 것보다는 최대 최소를 찾는다는 얘기는 일단 극값을 찾으면 최대 최소를 찾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최대 최소랑 얘를 찾는 논리랑 극값이 연결됐을 때 어떤 도구를 활용하게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는 과목을 생각해 보면 미적분 아니면 적분과 통계 이런 단원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즉 미분이나 적분에 관련된 도구를 활용해서 미적분이라고 하죠. 이 최대 최소를 찾는 혹은 극값을 찾는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해야지 우리가 찾는 거니까 최소한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하는 조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 주요한 정리를 먼저 제시하게 돼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고등학교 때 최대 최소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문제는 내용이 적은 대신에 문제를 꼬아내잖아요. 복잡하게 내야 평가가 되니까 꼬아내잖아요. 그런 꼬아내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최대 최소 정리를 배우긴 하지만 너무 쉬운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의미가 없어서 보통 이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조건상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 보통은 가져가지 못하는데 수학적으로는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뭐냐라고 하면 이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연속이라는 가정을 하지요. 그러면 이 fx와 최대값, 최소값의 의미가 이 닫힌 구간상에서는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 끝점을 포함한다는 거는 최소값, 최대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볼까요? 끝점을 열어놨어요. 근데 x분의 1 그래프라고 생각해봐요. x분의 1. 그럼 이런 그래프는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가 고려될 수 있어요? 연속은 고려되는 거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면 0 근방에서 무한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최대값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최소값도 있냐라고 하면 사실 1이 최소값의 의미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1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걸 깨트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지금 잘 보면 열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끝점을 포함하냐 안 하냐 때문에 연속해서 최대값을 찾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갈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연속인 조건에서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불연속에 대한 조건상에서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찾는다는 이론을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각각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이론을 전개할 때는 그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최소한 연속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충분한 건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혹은 미적분학 시간에 대학교 시간에 배웠던 펑션들 혹은 내가 공업 수학이나 공학 수학이나 아니면 그 뭐 경제경 수학에서 배우는 그런 펑션들 보통 대표적인 그 펑션들의 모형들이 미분까지 가능한 연속도 물론 되면서 거의 미분까지 가능한 펑션들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펑션이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펑션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모델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속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연속 펑션들을 들고 와서 케어하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최대 최소 정리를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 예제를 들어서 한번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고려해 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x제곱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제 그래프 형태를 알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최대 최소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대충 그려보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최대와 최소를 찾는다라고 치면 여기 요 가운데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이 끝에 있는 포인트.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는 2라는 길이가 더 길어서 요 포인트가 이제 최대값을 주겠죠. 그래서 최소는 0이고 최대는 2를 집어넣은 4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엄밀하게 그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복잡도가 없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찾는 게 맞지만, 실제로 모든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엄밀하게 그리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리기 힘든, 사람의 손으로 그릴 수 없는 그래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이론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대학 내에서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점수를 안 줘요. 왜 안 주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 fx의 특정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최적화 이론을 통해서 얘를 찾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중고등학교 때 있는 테크닉을 써가지고 내가 최대 최소를 찾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대충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수학적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배점을 주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수학적인 근거는 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fx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수학에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미분을 때리는 거예요. 미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극한이나 미분의 개념들을 다 공부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랑 대학 내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좀 더 이제 엄밀하게 대학에서 배우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 미분 부분을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많이 해봐야 두 번까지밖에 미분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엄밀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미분을 막 세 번, 네 번까지 미분을 시키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만큼 이제 미분이 주요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 논리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일단 어떤 관계를 이제 고려할 거냐면, 최대값은 극대값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보장되면 걔는 극소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정리부터 살펴보죠.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죠? 최대값들의 집합은 극대값에, 최소값들의 집합은 극소값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은데 최대 최소값을 찾으려면 뭘 찾으면 될 것 같냐면, 일단 극값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바라봤듯이 극값이라는 걸 가지고 찾으려고 보니까 극값의 정의상 무수히 많은 포인트를 결국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랑 별반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극값을 찾는 그 논리들을 미분을 통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한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 정리를 읽어볼게요. 자, 미분 가능 함수 fx에 대해서 고려를 하재요. 그러면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자, 이거는 미분 가능 함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f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미분된 포인트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게 미분됐을 때 0이 되는 조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정리라고 하냐면, 페르마 정리라고 해요. 페르메스 CRM. 우리가 이제 페르마의 정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페르마의 정리는, 페르마의 뭐, 라스트 CRM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정수론의 페르마의 정리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페르마 정리가 있고, 요 페르마 정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부, 내부, 그, 가, 정리. 라고 해요. 자, 내부는 뭐예요? 내부에서라는 말이죠. 내부에 있는 극값에 관련된 정리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내부 극값 정리라고 배우기도 하는데 실제로 요 형태만 보고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극값을 찾는 주요한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보통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아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것처럼 그냥 막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인계점이라고 해요. 인계점. 그 다음에 극값이 있죠. 여기. 극값이 결국 인계점이 된다라는 거니까 극값에 대한 집합이 있으면 인계점에 포함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페르마의 정리인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nd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 인계점이 극값들을 포함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초등함수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펑션들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성이 전제로 깔려서 함수가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몇몇 개의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무수히 많기도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뭐 사인 함수, 로그 함수 뭐 이런 애들은 영역만 잘 잡는다면 웬만하면 미분 가능한 포인트가 훨씬 비율이 높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미분 가능한 포인트를 전제로 깔아주기만 하면 이게 극값이 임계점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논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최대랑 최소를 내가 찾고 싶었던 상황이 처음 상황이었죠. 근데 앞에 논리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값은 최대 최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래서 극값들을 결국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극값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 미분 가능에 대한 전제 조건만 붙으면 인계점에 포함되어 있대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일단 체크를 해보면 그 중에 극값들의 일부가 있을 거다. 그 일부에 대한 조건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 그게 성립한다라는 상황이 붙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럼 뭐가 더 있을 거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조건. 이게 이제 미불의 조건을 러프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사항들을 결국 고려하게 된다면 우리가 극값들을 다 찾을 수 있지 않겠냐. 다음에 극값들을 다 찾으면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을,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이제 볼까요? 우리가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조건,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하는 조건은 끝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 경계 포인트를 포함시키죠.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들을 포함시킬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그 값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뾰족한 점들은 실제로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값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죠. 그래서 미분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붙으면 극값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극소값을, 극대값을, 극소값을.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최대값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나왔죠. 그러면 이건 결국 뭘 체크하는 게 좋겠어요? 경계점들을.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조건에 실제로 그냥 진짜 미분 불가능한 애들도 있고, 미불. 그 다음에 어떤 애들도 있냐면 애매한 애들, 경계점. 그러니까 즉 극한의 존재가 좀 정의하기 애매한 애들 있죠. 끝점에 대해서 정보가 없잖아요. 우극한 자극한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계점들을 체크하면, 그러니까 인계점, 미분불능점, 경계점을 체크하면 우리가 극값을 다 찾아볼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극값을 다 찾는다면 그때 최대 치소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계점, 미분불능점, 경계점을 체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페르마 정리에 대한 실제 의미인 거고,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체크하게 된다면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최소라는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애가 이런 애예요. 이런 절대값 x는 이렇게 0에서 뾰족한 점이 되는, 0,0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한 점이 되는 첨점이라고 해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페르마 정리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미분 가능한 애들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게 페르마 정리였기 때문에 이건 페르마 정리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정의상 최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소값이 된다. 0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이 페르마 정리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걸 뭐로 가르쳐 주냐면 급값의 판정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줘요. 왜 그러냐면 교육 과정이 계속 심플해지면서 주요한 정보들을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자꾸 이제 교과 내용을 줄이라고 학습자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좀 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어느 정도 그냥 거짓말스러운 정리들을 막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논리 자체를 학생들이 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이제 거짓말을 치게 되는데 이 내부값 정리 적당히 배우긴 배워요. 그걸 이제 그 값에 대한 판정을 통해서 배우는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 이 미분불능점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루지 않거든요. 물론 과거의 문제, EBS 문제들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과정에 이 내용을 넣어줬기 때문에 미분불능점에 대한 점 체크를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긴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뺐어요. 그래서 인계점과 경계점들만 고려해서 그러니까 미분에서 0되는 점이랑 경계 중에 제일 경계점들이랑 체크해서 제일 큰 게 최대가 될 거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될 거야 식의 논리를 펼치거나 최다 최소 정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즉 닫힌 구간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프 그려서 찾는 문제 상황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교육과정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랑 좀 다르니까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러프하게 내렸던 이거, 자, 이 끝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운더리 포인트라고 해서 경계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0된 점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인계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로컬 맥시멈 밸류, 로컬 미니멈 밸류가 인계점이 되는 건 맞지만 미분 가능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애들이 인계점이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그 값들 중에는 미분 불능점도 있기 때문에 인계점이 아닌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인데 요 닫힌 구간 fx가 연속이라는 닫힌 구간 ab상에서 fx가 연속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 최대 최소를 찾는 의미를 고려해보면 일단 존재성은 최대 최소 정리가 보장을 해줄 거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경계점, 인계점, 미분불능점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를,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확장시키고 싶은 거냐면, 다변서 상황으로
확장을 시켜보고 싶어요. 다변수 상황으로. 자, 다변수 상황으로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는, 1변수상에서 최대 최소를 고려했던 것처럼, 이 g는 fx, y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는 어떤 상황으로 그려지냐면, 여기가 x좌표, y좌표, 여기 g좌표라고 하면, 적당한 영역이 있을 때, 이 다변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죠. 네, 마치 서피스, 곡면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냐?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최대값을 어떻게 찾는 거냐? 뭐 이런 거 따져보고 싶은데,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을 기준 지어서 잘 생각해 보면 된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가 내부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의 D상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림을 살짝 그려보자면, 닫힌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내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경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 뭐 이런 애들을 닫힌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 포함. 그러니까 경계에 포함된 D상에서 연속인 가정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처음 논리죠. 네,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일변수상에서 그 경계점은 두 개밖에 없었죠. 맨 왼쪽, 맨 오른쪽 하나씩 있었는데 이번에 최대 최소 정리는 경계가 영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은 포인트가 커브가 돼가지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경계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상에서 동일하게 연속이 보장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극대와 극소를 정의하는데 여기서 이 근방을 앞에서는 열린 구간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A, B가 이렇게 있으면 얘 열린 원판을 생각해요. 적당한 원판을 생각해서 여기 내부에 있는 X, Y를 고려했을 때 요게 제일 fx, y가 fa, b를 넘지 못하면 얘 fa, b를 극대라고 부르고 얘가 제일 작으면 극소라고 부르겠다라고 해서 이 정의를 확장시켰죠. 다변수 상황으로. 근데 엄밀히 보면 그냥 열린 구간이 그냥 열린 원판 정도가 된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질감 있게 느낄 만한 정의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변수 상황에서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페르마 정리를 배웠잖아요. 페르마 정리에 준하는 이변수 상황에서의 페르마 정리가 있어요. 이건 버전 다변수.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가 극대 또는 극수다. 그러니까 즉 극값을 a, b에서 갖는다라고 하면 f의 1개 편미분 계수들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fx a, b와 fy a, b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미분 상황을 생각해보면 fx dx 더하기 fy d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g에 대한 미분이 빵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페르마 정리 1변상에서 보면 미분에서 0 되는 점들을 찾은 게 페르마 정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미분 가능이 어차피 필충 조건으로 이렇게 fx와 fy에 대한 존재성으로 보장될 거고 fx dx 더하기 fy dy가 dg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얘가 0이 되는 조건, dg가 0이 되는 조건은 결국 얘네 둘이 모두 다 0이 되는 조건으로 바뀔 테니까 fx와 fy가 0이 되는 걸로 인계점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인계점. 그래서 여기도 러프하게 읽어보면 극값들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는 결국 인계점에 포함되는 걸 고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변수로 확장된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논리에서 결국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는 내부에 포함하는 닫힌 집합 상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존재성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걔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게 1번 상황이고 제 2번 상황을 보니까 D에 속한 F의 인계점들에서 F의 값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값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한 점에 대한 그 값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먼저 인계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경계점에서 또 최대 최소를 찾는다. 즉 경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그 값이 있을 테니까 걔네들을 체크하고 실제로 플러스 미분불능점도 있으면 좋은데 체크하면 좋은데 다변수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변수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이나 공업수학에서 다루는 수준에서는 실제 수학을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엄밀한 수학을 막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1변수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을 굳이 안 넣어줬던 것처럼 그냥 미분 가능한 조건을 대충 줘놓고 체크를 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분 불가능한 점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적분학을 배우는 관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실제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나 어떤 통계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때는 그 상황은 사실 야생이죠.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뭘 찾거나 어떤 진짜 의미를 갖고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것도 실제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단계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가 되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를 보니까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영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이 영역에 대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3이 이렇게. 그럼 여기가 경계가 돼요. 근데 요 fx, y는 지금 미분불능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미분불능점을 체크할 필요는 없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임계점을 찾아야 되죠. 임계점. 임계. 염계 아니고 임계요. 그러면 미분을 먼저 해요. fx, fy. x에 대한 편미분은 2x 마이너스 2y. y에 대한 편미분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조건이 모두 다 0이 되는 xy를 찾아줘야 돼요. 하나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0이 되는 xy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에 대해서 x가 1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x가 1이면 y가 1이라는 결과가 다시 생길 테니까, 결국 1,1이 인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얘 값이 얼마가 나올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미분불능점은 없어요. 그래서 미불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계점을 체크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경계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 꼭지점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커브를 C1, 요 커브를 C2, 요 커브를 C3, 요 커브를 C4 해가지고 CI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C1을 생각해보면 얘는 Y가 0으로 고정되어 있고 X가 0부터 3까지로 잡혀있죠. Y는 0이고 그러면 여기다 Y분의 0을 넣어주면 F X, Y 그러니까 C1상에서 X, Y는 Y가 0이기 때문에 여기 0이기 때문에 실제로 X제곱이랑 같죠. 그러면 요거는 9부터 0까지를 고려하게 될 테니까 최대가 9가 되고 최소가 0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C2, C3, C4를 다 다루게 되면 그 중에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결국 최대값과 최소값을 주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점만 체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계에 대한 모든 포인트를 다 체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푸시면 사실 결과적으로 이 끝점들에서 정보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fx, y가 특별하게 쉬운 형태여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저 fx, y 형태가 저렇게 쉬운 형태로만 주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케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 미스 하시면 절대로 안 되니까 일반화 시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뭐로 가져갈 거냐면 최적화 문제로 가져가고 싶다. 최적화 문제로 가져가고 싶은데 최적화 문제로 가져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일단 최대 문제나 최소 문제가 앞에서는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다른 문제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수 관점에서 함수를 주인공으로 뒀을 때는 최대값도 있을 거며 최소값도 있을 거죠. 근데 문제 관점에서 보면 제일 작은 값이 얼마냐 식의 문제를 풀 확률이 더 커요. 왜냐면 우리가 이 최적화 이론을 적용시키는 관점은 어느 관점이냐면 오차가 적어지는 값이 얼마야? 오차의 최소값이 얼마야? 이걸 따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오차에 대한 최소값을 얘기하는 게 예, 최적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취지이기 때문에 최대화 문제나 최소화 문제를 다 최소화 문제로 바꿀 수 있거나 혹은 뭐 최대화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 나온 거는 뭐냐면 다음 식이 성립함을 보자라고 되어 있으면서 f에 대한 미니멈을 찾는 거는 실제로 마이너스 f에 대한 맥시멈의 마이너스 값을 취한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최소화 문제나 최대화 문제는 같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대값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다. 최소값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행렬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fx, y, x1, x2에서 xn까지 집어넣은 이 값의 맥시멈을, 일단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이 fx 맥시멈이, gx는 b가 되는 형태로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요 x의 x1부터 xn까지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GI 안에 X 부분에 요 X1부터 XN까지 다 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GX라고 하는 게, G1X에 GMX에 이런 형태가 B로 표현된다라는 거고, GI들이. 그 다음에 이 GI들에 대한 표현을, 실제로, 생각해보면, X1부터 XN까지, F1, F2 해서 FN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요게 이제 GX가 되는 걸로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F1에 해당하는 거, F2에 해당하는 거, N에 해당하는 게 GIX 형태로 표현돼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행렬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정의를 표현을 돼서 할 건데 마구잡이로 쓸 수 있어서 자, 이 CK급 함수라고 하면 이게 벡터 함수든 일변수 함수든 다변수 함수든 K번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한 도함수가 K차 도함수가 연속인 조건을 주면 이거를 CK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펑션이든 간에 랜덤 벡터든 벡터 함수든 다변수 함수든 일변수 함수든 다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 문제 상황을 봤을 때 CK급 함수를 어느 함수에 제한을 거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제한을 걸어서 CK급 함수에 대한 의미를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논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상황을 볼게요. 네, 그러면 최적화 이론에 좀 더 접근을 이론적인 접근을 해보는 작업을 해볼 건데 자, 일변수 상황부터 천천히 끌고 올라갈 건데 자, 일변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대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 가능한 조건이 있으면 다음 실추중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서 한 번 미분한 게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0 이하가 되는 거 자, 얘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fx를 생각해 볼까요? 얘를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는 얘가 위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이죠. 근데 요걸 한번 미분하면 f'이 마이너스 2x를 그 다음에 f2'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주게 되는데 실제로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은 조건이 되면 f가 위볼을 만족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즉 이 0 되는 점
미분에서 0되는 이 점이 위로 볼록한 상황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 극대값의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 미분한 걸 가지고 극값을 판정하는 기준이 이 이계도함수에 대한 의미로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필중 조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최대나 최소의 의미는 마이너스만큼 차이 난 걸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fx를 x제곱 정도로 생각하면 f 프라임은 2x, 그 다음에 f2 프라임은 2가 될 텐데 얘는 0보다 크죠? 그럼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 보장돼서 요게 실제로 지금 미분한 게 0보다 큰 조건이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음수 차이가 나면 같은 인계점이 극대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졌을 때 그걸 판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극값을 인계점이랑 동일하게 볼 수는 없냐라고 하면 물론 미분 가능한 전제 조건 하에 이런 x의 세제곱 같은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f'은 3x 제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2'이 6x가 돼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지금 x의 세제곱에 대한 그래프는 어떤 형태냐면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 점을 기점으로 어떤 근방을 잡더라도 큰 것과 작은 값이 존재하죠. 양 사이드로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극대도 극소도 될 수 없는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인계점들이 극값이랑 동일한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판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등호는 넣어놨지만 등호는 주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등호가 없는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이렇게 넣어놨지만 실제로 등호가 성립하는 그거는 한 포인트 상에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고려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일변 상황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fx에 대한 극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고 두 번 미분한 거를 계산해보면 1이라는 거에서 0 되는 점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1일 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 번 더 미분해서 1을 넣어보면 2라는 값이 나오니까 2가 나와요. 2가 0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극소값이라는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값의 의미가 보장될 때 최대 최소 값을 찾는 거는 이미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끝 경계가 없는 경우나 열린 구간 같은 걸로 주어져 있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의미를 인계점들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인계점을 아무리 체크해도 걔네가 극값들이 될 수 없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찾을 수는 없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 미분의 의미를 결국 다변수 상황으로 이어질 때는 이계 편도함수의 의미로 확장을 시킬 거고, 이런 경우에도 판정하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fx와 fi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인계점을 고려하겠다는 거고, 이 인계점들 중에서 우리가 극값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xx에서 fyy를 뺀 거에서 fxy의 제곱의 차를 취해줘서 d라고 식을 맞췄는데 이 d를 판별식이라고 해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기준을 나눠주고 있는데 0보다 크면 일단 극값들이에요. 극값들은 맞는데 0보다 작으면 극값이 아닌 이런 상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0인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럴 때는 판정 불능 상태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때는 진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어서 이 A, B 상황을 보면 0보다 큰 조건 상에서 X에 대한 편미분 두 번을 한 게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극소냐 극대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이제 극값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판정불능은 직접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 C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극값이 아닌 경우를 새들 포인트라고 해서
말 안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값이 아닌 형태들은 데피니션상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최대 최소가 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네, 왜 말안정점이냐고 부르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조금 어, 이상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이런 포인트가 말안정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안정의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런 형태가 이제 말안정점이라고 하는데 어, 요 근방에서 뭐 양 사이드는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는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런 형태이죠. 그림을 이제 대충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건 연결 지어도 상관없죠. 네,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생각해보면 뭐 옆으로 왼쪽 오른쪽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치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들어가 있는 쪽은 그쪽 근방으로 다 아래 값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값들이에요. 그 다음에 음, 앞뒤 현상에서 보면 상황에서 보면 나보다 큰 값들이죠. 그러니까 앞뒤는 나보다 큰 값이고 양 사이드는 나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떠한 내 근방을 던져도 이 근방을 던져도 나보다 큰 값과 나보다 작은 값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말 안장같이 생긴 상황이어서 이걸 말 안장점이다 혹은 새들 포인트다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변수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상황을 해시한 행렬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가지고 또 그 랜덤 벡터에 대한 최대 최소 값을 찾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라디언트 F가 이 그라디언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라디언트 함수예요. 근데 이게 처음 변수에 대한 편미분 그러니까 x 스타를 x1, x2, 그래서 xn까지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 여기서 f1은 뭐냐면 fxi에 대한 편미분을 취해서 x1부터 xn까지를 집어넣어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x2에 대해서, 이건 xn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벡터들을 각각의 편미분 형태로 가진 걸 그라디언트 f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해시한 행렬을 만든 건 뭐냐면 이게 x1에 대한 편미분, x1에 대한 편미분, x1에 대한 편미분, 2에 대한 편미분, x1에 대한 편미분, n에 대한 편미분 해서 이렇게 이제 두 번씩 미분한 이계도 함수, 이계 편도 함수들을 쫙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시한 매트릭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해시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음반 정책열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 우리가 이 음반 정책열은 앞에서 매트릭스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음반 정책열이 된다는 가정만 있으면 얘도 극대값이 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정리로는 이게 양값이 되면 양반 정책열이 되면 이때는 극소값의 의미를 갖는 상태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랜덤 벡터까지도 확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고려하기 위해서 이 프린시펄 서브 매트릭스라고 해서 주부 행렬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요건 지금 뭐냐면 HK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부터 K까지만 편미분 한 이계편도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주부 행렬이라고 해요. 프린시펄 서브 매트릭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 매트릭스를 주부 행렬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건데 얘네가 실제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디터미넌트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썼는데 요 디터미넌트를 K번째 주소 행렬식이라고 부르겠대요. 자, 그러면 이 주소 행렬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 fx가 1차 편도함수와 2차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 x스타가 극소값을 갖는 2차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요 주부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큰 조건을, 그 다음에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의 k승의 값이 0보다 큰 값을 주게 되면 요거를 극대의 극소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변수가 늘어나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라디언트 f 자체가 0이 되는 경우에는 부정치행렬이라고 해서 극대 극소도 같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예제 상황으로 만약 얘를 소개해보자면 이렇게 x1, x2에 대해서 다변수 상황에서 제일 쉬운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면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x1에 대한 편미분, x2에 대한 편미분을 각각 취해주고 이걸 한 번 더 x1에 대한 편미분, x2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 1을 2에 대한 편미분 한 거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형상을 만들어줬는데 여기 이제 h2가 주부행렬이 되겠죠? h2. 그 다음에 0보다,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크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k승이 0보다 크냐, 이걸 따져줘야 되는데, 요 2가 지금 k 값이 되는 거죠. k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는 얘네가 0이 되는 조건을 찾은 거고, 1,2하고 이런 포인트를 다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다 집어넣어 보면 112가 0보다 커서 실제로 H2가 0보다 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2가 얘네들이니까 네, 그 상황은 실제로 뭐랑 같을 거라고 판단이 되냐면 요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2에서 1, 2의 제곱 요거 뺀 거랑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H2를 생각해보면 11, 12, 21, 2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게 실제로 클레로 정리 때문에 1, 2랑 같아지고 둘의 곱과 둘의 곱의 차가 결국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니까 요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36 곱하기 x1 곱하기 x2인데 여기서 요 조건만 따진 거는 어차피 1, 2에 대한 조건이 0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값들을 판정하는 기준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논리들을 결국 붙여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어떤 우리가 상황적으로 데이터 값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예측한 값과 원래 데이터랑 오차를 비교하면서 걔네들의 최소값을 찾는 이론으로 이어져 나가요. 그때 이제 펑션들이 필요한데 뭐 펑션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가정함수, 가설함수라고 해요. hx를 wx 플러스 b 형태로 놓고 있고 여기는 좀 w를 웨이트로 b를 베이스로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냥 상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있는 W는 웨이트는 어떤 포인트에 대한 그 무게도를 줘서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좀 세밀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통 변수를 준 게 두 개처럼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 다변수냐 뭐냐 이걸 좀 구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일단 표현한 거니까 이때 x가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변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게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가설 상황, 가설 함수에다가, 뭘 지금 넣냐면, 데이터 값. 피처스 오브 데이터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이렇게 얻을 데이터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요 xi라는 거를, 요 가설 함수에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yi는 요 데이터의 라벨, i번째 데이터에 대한 라벨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어져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m은 데이터의 개수. 그래서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둘의 차, 오차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둘의 차에 대한 제곱의 합. 물론 평균을 내도 되고 평균을 안 내고 그냥 2분의 1을 치어도 되고 어차피 스칼라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펑션을 로스 펑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경사강법이라는 원리를 소개하면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간략한 원리라고 하면 뭐냐면 적합한 웨이트와 비를 찾는, 상수를 찾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합하다는 거는 결국 이 로스 펑션이 0으로 간다는 걸 얘기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스 펑션이 0으로 간다는 거는 제곱의 합의 평균이기 때문에 각각의 편차들이 0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로스 펑션이 0으로 간다는 거는. 그래서 요 각각의 편차들이 0으로 간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W와 B를 찾는 게 우리가 결국 최종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략한 원리는 뭐 이런 형태인데, 요 상황의 원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일변수 상황부터 고려를 하고 싶어요. 일변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단 B를 0으로 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변수를 줘서 옮길 수 있겠지만 일단 W 하나를 찾아보자는 거죠. W 하나만 고려하고 있으니까 관점은 지금 변수를 W로 본다는 거고, 이 W를 보는 입장에서는 일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HX가 WX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X좌표, Y좌표가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지금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찍혀 있을 텐데, 거기에 가장 근사한 HX를 찾기 위해서 WX를 찾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X는 이제 변수 상황이니까 W를 찾는 게 결국 이 근사한 직선을 찾는 거와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최소값을 이제 찾고 싶어요. 로스 펑션에 대한 최소값을 찾고 싶은데 어떤 원리로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물론 아까 미분해서 뭐 결과를 가져가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데이터 값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수학에서의 기호는 아니고 컴퓨터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W 값에서 이 로스 펑션을 W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알파벳을 했다는 거는 적당한 스칼라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주겠대요. 그 다음에 그 값을 다음 W에 적용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최소값을 찾는 W를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 이제 처음 값이었다고 해봐요. 이게 처음 W 값이었다고 치면 얘 미분한 결과는 음수 형태가, 양수 형태가 되겠죠. 양수. W가 있는데 요게 양수예요. 그러면 요만큼 내가 만약에 더한다고 치면 요만큼 더한다고 치면 안 되겠네요. 뺀다고 치면 값이 얼마만큼 줄겠어요? 이만큼 줄겠죠. 얼마인지 몰라도 앞으로 뒤로 이만큼 D분의 DL만큼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는 뭘 미분했냐면 지금 로스 펑션이 양수기 때문에 이 양수를 미분한 값은 양수가 될 거라는 거고, 기울기니까. 그러면 요거에 뭐 알파벳, 그거는 이제 적당히 스칼라벨을 취해도 상관없으니까 속도 조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제 도달하냐 이거의 차이인데, 너무 빨리 도달하면 이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수치니까 그냥 적당한 상수라고 생각하면 한 이쯤 오겠다 이거죠. 근데 이쯤에 와도 아직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또 빼주고 하면 결국 1로 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왼쪽 편에 있었다고 치면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빼주면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 돼서 결국 어디에 중첩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제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최소값의 근방에서 계속 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계속 취해서 최소값을 찾는 과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변수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비변수를 둘 거예요. 비변수를 무시하지 않고 비변수를 둘 건데, 이건 이제 W와 L에 대한 로스 펑션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변수를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변수 상황 정도 혹은 다변수 상황 정도로 고려하면 되는데, 앞에서 1변수로 미분을 했다면 이번에는 편미분 개념을 이용을 해서 W에 대한 편미분과 B에 대한 편미분을 취해서 원래 W와 B의
더하기를 해주면, 빼기를 해주면, 다음 w가, 아까 방법을 통해서 근사한 w, 최소값의 w와 최소값의 b를 찾아내겠죠. 그래서 이걸 다변수로 일반화를 이렇게 시킬 수 있고, 이걸 실제로 m개 벡터로,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hi의 x를 지금 wi의 데이터를 집어넣은 걸로 해서, 이 hi 개수를 늘리면 벡터 펑션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거고, 이 벡터 펑션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벡터 함수의 미분을 다시 정의하는데, 이 캐피탈 W에 대한 미분을 편미분을 했다라는 거는 각각의 wi들의 편미분을 순서상으로 갖는 형태이고, L을 편미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L을 편미분한 걸로 이렇게 놓고, 이 과정을 W에다가 B에다가 적용시켜주게 되면 계속 반복했을 때 결국 최소의 W와 최소의 B를 찾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일반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황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려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이제 제곱을 취해야 되냐, 이거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값을 가지고 절대 오차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게 돼요. 특히 이런 경사항법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절대값을 넣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은 실제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컴퓨터에 돌렸을 때는 에러가 나기보다는 그 포인트를 무시하고 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올바른 경우들이 안 나올 수 있어서 제곱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일단 코사인 유사도라는 걸 소개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의 관점을 막 미분 같은 걸로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치적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미적분하게 어려운 계산들. 실제로 수학, 그냥 컴퓨터가 계산하면 복잡하고 안 나오는 계산들을, 공간을 바꿔서, 계산하는 공간을 바꿔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내적 공간인데, 그냥 러프하게 내적 공간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내적을 이용을 해서 유사도를 측정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엄밀하게 알고 싶을 때는 구체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사인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내적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둘의 내적의 결과는 크기의 곱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유사도라고 정의하고, 그러면 요 크기를 나눠가지고 코사인 값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코사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8까지 말릴까요? 자, 0일 때는 1이고 2분의 8일 땐 빵이에요. 그 다음에 8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유사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고려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이 파이만큼 차이 난다는 거는 요게 이제 파이가 되는 거니까 180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0인 경우에는 수직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독립적인 경우를,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완전히 같은 경우를 고려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는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가 있고, 이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고 각 유사도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도는 거는 크기가 이자리에서 돌다 보니까 별로 이쁘지 못해요. 그래서 정규화된 각도, 즉 0부터 1까지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함수를 이용을 해서 코사인 역함수를 이용해서 각을 꺼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여기서 나오는 세타를 꺼내겠다는 것밖에 아니에요. 근데 이 세타를 파이로 나눈 다음에 1에서 빼주면 어차피 앞에서 봤던 이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만 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1에서 빼주게 되면 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0으로, 그 다음에 0에 해당하는 값이 1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파이, 요게 0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는 완전 반대 방향이어서 유사 정도가 빵인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면 완전히 같은 정도여서 유사 정도가 1이 되는 거죠. 제일 큰 경우가. 그래서 앞에 있던 이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고 각 유사도를 정의해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끔 세팅해 줄 수 있는 이런 유사도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논리가 이제 좀 더 확장되는 게 아까 전에 그 편체 제곱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게 절대값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리들을 정의해요. 거리는 보통 노름으로 정의하는데 이 노름은 보통 우리가 잘 알기에는 그냥 벡터의 크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러프하게 얘기할 땐 그런 거고, 실제로 벡터의 크기를 정의해서 두 벡터 간의 거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이 노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노름은 실제로 거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거리를 만든다. 자, 근데 이 LP 노름이라고 하는 거는 P가 사실 이제 무수히 많은 상황들을 다 고려할 수 있긴 한데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뭐 이런 통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개 안 다루고 1인 경우와 2인 경우 정도만 다뤄요. 그러니까 P가 1이 되는 경우는 결국 P가 1이 됐기 때문에 절대값의 합의 루트를 씌운 걸 L1 노름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맨하튼 노름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건 맨하튼 노름이다라는 걸 왜 이렇게 부르냐면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2,2에요.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면 여기까지. 요거를 이제 하나의 길이로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맨하탄 노름이라고 하면 유클리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한 블럭씩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실제로 수치적으로는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요게 마치 빌딩의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서 맨하탄 거리 함수 혹은 택시 거리 함수, 뭐 맨하튼 노름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L2 노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상에 있는 노름이라고 해서 유클리드 노름 혹은 L2 노름이다 부르기도 하고, 이걸 유클리드 거리 함수라고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애들은 L1 노름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유클리드 거리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평균 제곱 오차, 그래서 RMSE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 수 있는데, 앞에서 봤던 형태의 루트만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능 지표를 선택하기 위한 회귀 문제에서 전형적인 성능 지표로서 평균 제곱 오차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곱 마취하면 수가 커지니까 루트를 적당히 치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샘플수, 데이터셋의 샘플수, 데이터의 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I는 아까 본 것처럼 데이터셋에 있는 i번째 샘플, 그 다음에 YI는 해당하는 레이블의 값, 그 다음에 H는 예측함수, 가설함수이고,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은 값을 보통 Y 해수로 표현하는데 요거를 미래의 예측값으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제로 평균 제곱은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이고,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어떤 식의 상황에서 계산을 하게 되냐면, 지금 데이터셋에 어떤 게 있냐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구역에 경도가 마이너스 118.29래요. 그 다음에 위도는 33.91이고, 그 다음에 중간 소득이 3,8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고, 그 구역의 지금 주민이 1,416명, 그 다음에 중간주택 가격이 5,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재요. 그럼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한 번에 연동해가지고 다 정보를 넣어가지고 예측하는 값들에 대한 정보를 만들고 오차값을 한번 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실제 그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 값은 중간 주택 가격이어서 5,800만 원을 Y1으로 지금 놓은 거죠. 그 다음에 X1은 얘네들에 대한 데이터를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라 전체에 대한 5,800만 원이고, 이건 첫 번째 구역에 대한
중간소득이 지금 3,8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넣은 거죠. 마이너스 118.29, 33.91, 그 다음에 주민이 1316명, 그 다음에 3,800만 원을 여기서 넣어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벡터 형태인 거고, 이건 지금 밸류 형태가 됐죠. 그럼 이런 벡터 형태를 가설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예측을 해보니까 5,600만 원이 예측된 거예요. 그러면 hx1 혹은 y 햇의 원값이 5,600만 원이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그 1, 2, 3 해서 이제 각각 xi들에 대한 정보들을 쌓아 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예측 오차들을 제곱의 합을 취한 다음에 평균을 내 가지고 루트를 취한 게 방금 봤던 이 RMSE 형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의 오차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계속 경사방법 같은 걸 통해서 최소값을 해당하는 W와 B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절대 오차도 있는데, 앞에서 봤던 형태를 제곱을 날리고 절대값으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제곱을 안 했기 때문에 루트도 굳이 안 취했죠. 그래서 이런 걸 평균 제곱근 오차다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제곱을 취하게 되면 편차의 제곱이 엄청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 편차가 너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미분이 불가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걸 쓸지를 고려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 로스 펑션을 만드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름을 절대로 붙이면 LA라고 해서 리스트 앱솔루트 에러라고 하는 에러는 로스 펑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곱을 통해서 이 로스 펑션을 만들 때는 LSE라고 해서 리스트 스퀘어 에러 펑션이라고 부르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각 거리에 따라서 오차들을 계산하는 상황들이 달라지니까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는 이 P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더 꺼내기 위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수학자들이나 통계학자 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세팅을 해줄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소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최적화 이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